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개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김건희 특검법은 6번째 발의 끝에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특별검사를 맡을지 남은 절차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수사는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법은 국회 통과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불과 닷새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 인사들을 겨냥해 모든 것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마당이 열린 셈인데요.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 홍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취임 뒤 2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박 없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3개 특검은 수사 인력이 각각 최대 267명과 205명, 1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에 비해서도 2배가 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결 뒤 특검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진실이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70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전 정부를 향한 사정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전 정권을 겨냥한 초대형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더니 정권 시작부터 적폐청산에 나섰다는 건데요. 특히 정권을 쥔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한 건 독소 조항을 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엔 3개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사 경험이 있는 사정기관 출신이 성과를 낼 거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배제하고 범여권이 후보 추천을 독점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BBK와 국정농단 특검 때도 야당만 추천했지만 권력을 쥔 여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건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도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내란 특검 11개, 해병대원 특검 8개인데 이들 모두 인지 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제한 벌릴 수 있게 한 것도 정치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 시즌2를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시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권의 특검 공세가 3대 특검으로 그치지는 않을 듯합니다. 국회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안 등 5개의 특검안이 올라 있어 전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 꺼내들 수 있습니다. 특검은 보통 야당이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권을 잡은 여권이 특검을 상설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3개 외에 여러 장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은 그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출범시켜놓고 상황 판단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실제로 국회엔 특검 법안 2개와 상설 특검 요구안 3개가 계류 중입니다. 조희대 특검 법안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전원 합의체 속도가 빨랐던 이유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특활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3건의 상설 특검 요구안도 계류 중입니다. 5개 특검에 필요한 검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약 350명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특검은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 도입하는 건데 정부 여당이 특검을 남발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특검이 검찰을 대체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특검까지 이어진다면 인지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지금 빠져나와서 검찰은 뭐 이제 그야말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만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파견이 늘어나면 민생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경제 외교 분야 차관급 인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 인사는 처음인데 장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차관급부터 인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누구를 발탁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장으로 임명한 인사들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다시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외교부 1차관은 북미통으로 꼽히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기용됐는데 기수와 나이 면에서 파격 발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2차관은 유엔 군축자문위원 출신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산업부 1차관은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엔 여항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필요한 장관급에 앞서 차관급 인사를 먼저 해 경제와 외교 등 시급한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급 인사에 대해선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내각 인사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나 메일 등으로 추천을 받으면 이를 데이터로 정리해뒀다가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검증을 통해 발탁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 대부분 흐지부지 됐는데 발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전에도 경제나 물가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미주의자란 야당 비판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있다며 적극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만 9억 원 이상을 낸 정과 사범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엿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민석 후보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운동권 시절인 1985년 미국 문하원 점거 농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자신은 하버드 나온 미국 변호사라며 반미주의자 논란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개인적 교분도 있다며 한미 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미국 문화원 점거 시위, 국보법 위반 등 전과 사범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추징금이 총 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는데 배우자와 모친 등을 제외한 김 후보자 본인 재산으로 약 9,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해당 부동산을 재산 공개에서 제외했습니다. 오 수석은 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 물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담과 나무로 둘러싸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는 1996년과 98년 이곳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매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검사장 별장으로 불렸습니다. 옛날 검사장 별장이었다 이렇게 그런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찌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랬는데. 오 수석은 이후 검찰 재직 중이던 2005년 이 건물과 토지를 친구 사이였던 전모 씨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수석 아내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소유주 이름을 바꾼 명의 신탁을 한 겁니다. 오 수석은 검찰 고위급 재직 시절 재산 공개 때도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 부부와 전 씨 측이 소유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대통령실 최고 책임자가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도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민정수석 임명 당시엔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광수 수석이 차명 부동산 관련자의 부적절한 용도로 보이는 대출을 부탁했던 사실도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축은행 사주를 위해 15억 원을 빌리게 한 건데 검찰 간부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의문스러운 금전거래 왜 부탁했는지 궁금하시죠? 오 수석은 기자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곽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오 수석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 과정에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뒀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 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안 됐기 때문.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 저축은행의 사주 박모 씨가 개입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차명 대출자인 박 씨는 일부를 상환했지만 세 사람의 금전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전 씨는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했다며 검찰을 퇴직한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라고 판단했는데 이상하게도 오 수석은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직접 갚기도 했습니다. 의문의 차명 대출을 알선한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오 수석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들었는데 다만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이 한 명은 중단, 한 명은 계속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을 열 뜻이 없다고 밝힌 셈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지만 어제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각 재판부가 알아서 미뤄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정쩡한 방안을 채택한 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와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경우에도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84조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인의 헌법 소원을 접수해 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속속 중단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 중지에 쐐기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입장을 바꿔 모레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론 부담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승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제 무기한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흘 뒤 선출될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레 본회의 처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결국은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방송 3법 처리를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과방위 소위와 전체 회의 역시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연기 결정에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정권 초반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러올 여론 부담을 감안해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요구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등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에선 원내 사령탑 선출을 사흘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인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된 과정을 놓고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8년에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오히려 아들이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국회에 입성한 2016년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몇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두고 채용 청탁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 2016년 7월 김 의원의 아내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녹취록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해당 통화 석 달 뒤 열린 국정원 경력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2018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라며 오히려 아들이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잊지도 않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아들 김 씨가 국정원 신입공채의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해고를 당했던 김 의원이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과거 통화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의 공적 마인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자라고 엄호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수습책을 비롯한 앞으로의 행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왔던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또 열리는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을 개인 정치나 임기를 위한 걸로 치부한다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배후설을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의원 15명은 김 위원장의 임기를 8월 전당대회까지 연장하자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당권주자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친윤과 친한으로 구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은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판단. 국민의힘은 내일 3차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지도체제와 김 위원장 거취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정상 간 통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며 올 가을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올바른 궤도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며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통화는 오전 11시 반부터 3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사의를 표한 뒤 경제와 안보,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내년도 의장국인 만큼 시 주석이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할 경우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한중은 이사를 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고 공급망의 원활한 안정성을 보장하자고 했는데, 중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할 때 쓰는 핵심 이익이란 표현을 사용해 미국을 견제하라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과 중국 측이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어서 다음 주 G7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구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2달 전에도 이 남성에게 폭행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검은 물체가 아파트 벽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15분 뒤 아파트 계단에 불이 켜지고 누군가가 밖으로 나갑니다. 1시간 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6층의 한 세대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겁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음도 일나니까 여기서 경찰 차가 가라고 불림도 그래 아침에 왔다가 감시하고 가더라고요. 경찰은 숨진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40대 남성을 가해자로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4월에도 찾아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빠가 찾아와가 했는데 이렇게까지 찾아와가 6층에서 그 옆에 집어주시려고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와 신문에 임하는 태도와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인식 CCTV까지 현관 앞에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아파트 1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님들을 비롯해 300여 명이 대피하고 문화유산이 옮겨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대웅전 옆 현대식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사찰로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 필사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조계종 전국교구에서 모인 스님 100여 명이 국제회의장 2층에서 중앙종회 회의를 하던 오전 10시 20분쯤 회의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님과 종무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종무원 직원들이 불났습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대피하셔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회의장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깨진 창문 안으론 거뭇한 그을음이 보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선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국보 9점을 포함해 33점의 문화재가 특별 전시 중이었는데 훼손된 유물은 없었습니다. 전시관과 수장구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성보는 안전하게 잘 보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8점은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길가에 축의금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보고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봉투 안에는 마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거래되던 현장이 시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흰 봉투를 들고 어둑한 골목을 서성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호텔 앞 화단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곧 자리를 뜬 남성, 들고 있던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 50분쯤 길가에 축의금 봉투가 놓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봉투 안에는 흰 가루가 담긴 주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 내용물을 확인한 경찰관은 마약을 의심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씨앗 검사 결과 흰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져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거래 현장이 시민의 신고로 들통난 겁니다. 경찰은 13시간 만인 다음 날 낮 12시쯤 호텔에 머물던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곳에서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판매자인데 손님들이 좀 부시고 그랬었거든요.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필로폰 유통 경위와 구매자 내역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종교단체에 가짜 기부를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낡은 등산 배낭을 열었더니 옷이 가득합니다. 더 깊이 뒤지자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안에 금괴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금이다. 이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텨왔는데 현장에서 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나왔는데요. 또 다른 체납자의 집, 베란다 옆에 쌓인 폐신문지 더미를 들추자 수표 다발이 줄줄이 나옵니다. 10만 원권 수표 5,000장, 총 5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추적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710명, 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뒤 재산 분할을 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해 강제 징수를 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주소만 따로 내놓고 가족의 집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국세청은 앞으로 추적 조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과거도 방파제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죠. 저희 취재 결과 정부는 집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설계 공법을 정했습니다. 추후 진행된 집안 조사에서 이 공법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바꾸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하나당 무게가 10,000톤에 이르는 케이슨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8월 설계 용역을 통해 이른바 케이슨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집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조사해보니 전체 공사 구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m에서 연약 집안이 나왔습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10,000톤에 이르는 구조물을 버틸 수 있을까? 방파제 모형이 설치된 수조에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50년 빈도의 태풍급 파도가 치자 방파제 아래 바다에 설치된 무게 22톤짜리 테트라포트가 쓸려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자 방파제 하부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콘크리트 블록도 파손돼 떨어집니다. 이미 블록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NG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게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공사는 전문기관의 실험 결과에 따라 해수부의 연약 집안 안정화가 필요 없고 건설비도 3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태풍 때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을 고수했습니다. 케이스 공법을 경제성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성을 갖고 특히 적기 완공을 해서 그 가구도 주민의 안전을 기하고자 진행했던.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결과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연약 집안 안정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 43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이후에도 24차례 더 이뤄졌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시공사가 최초 낙찰받은 1,189억 원의 2배가 넘는 2,700억 원에 이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19년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설계 변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도 곧 발생할 걸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주 후반부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에 앉아보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30도까지 올랐던 어제보다 낮았지만 습도는 70% 가까이 올라 후텁지근했습니다. 습하다 보니까 그 끈적거리는 데다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그늘이 있는데 가지 않는 이상은 너무 뜨거워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때도 전보다 많이 더워져서 에어컨 자주 틀고 자는 것 같습니다. 경주와 영덕 등 일부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올해 온열 질환자는 벌써 11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주만 비교하면 작년보다 42% 더 늘었습니다. 모레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4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들기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발생할 1호 태풍도 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필리핀 마닐라 서쪽 해상에서 제1호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안에 태풍 우디브로 발달할 전망인데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주말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소멸하며 풀어놓는 수증기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수박 같은 큰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놓은 조각 과일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도 적당하고 먹기도 간편하지만 위생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또 믿고 먹어도 괜찮은지 윤수영 기자가 작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관. 수박을 구매한 고객이 이른바 커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밀폐 용기에 담아주는데 많게는 하루에 1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위생 면에서도 당연히 여기서 썰어주시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간편하고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한 대형마트에선 조각과일 매출이 약 50% 늘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어떨까?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조각으로 만드는 공장에선 미생물 억제를 막기 위해 실내 온도를 10도로 맞춘 상태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각과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처리하는 수박만 하루에 600에서 700통, 약 5톤에 이릅니다.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마트에 냉장 배송되고 이틀 안에 팔리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소독 공정을 먼저 거치고 세척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진행하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수박을 자르고 남은 단면에 랩을 씌워 보관하는 것보단 조각 내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과일을 소분해 보관할 경우 살균된 주방용품을 쓰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섭취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한 데 대한 기대감으로 보이는데 한동안 우리 증시를 외면했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올라 2871.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5월 23일 2,500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열흘 동안 단 하루를 빼고 쉼없이 오른 결과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대선일 이후 나흘 동안 4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사들이며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뭐 5,000%나 끌어올린다 했잖아요. 거짓말은 진짜 그렇게 올라가면 좋죠. 앞선 8번의 정부 교체기 때도 코스피는 한 달 동안 평균 4.7%, 1년 동안 15.4%가 올랐습니다. 새 정부가 30조 원 넘는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설 거란 기대감과 함께 저평가된 우리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이번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평균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지 않겠냐. 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1년 안에 3,100선을 돌파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당장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추진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상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임금 보장을, 특허 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엔 최소 보수제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현재의 실태조사로는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2027년도 심의 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배달 택배기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으로 노사 대립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해병대를 투입하고 주 방위군도 추가 파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 조치라며 소송으로 맞섰고 트럼프도 주지사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연방 법원으로 모여든 시위대를 무장 병력이 막아섭니다.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 연속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체포됐는데 취재 기자가 연행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동원하며 연일 강경한 입장입니다. We're here, we're showing him we're not rioters, we're not looters. We don't want the Gestapo in our neighborhood. 민주당 소속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적 조치라며 소송에 나서자 Newsom are suing President Trump and asking the court to set aside the president's unlawful action federalizing the California National Guard. 트럼프 대통령은 방치하면 내전이 일어날 거라며 뉴섬 주지사를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nd what you're doing is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life in this country. No, we did the right thing. LA 시위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은 1992년 LA 폭동 때 약탈의 표적이 되자 한인 사회를 지키려고 나섰던 한국인 자경단 사진을 공유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요. 로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는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등 다른 주 대도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과 B가 오늘 전역했습니다. 멤버 모두가 이달 안에 전역하는데 전 세계 팬들은 완전체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RM이 색소폰을 불며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나란히 선 B는 꽃다발을 한아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무대를 꼽으며 복귀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에는 아미 수백 명이 모여 BTS의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To see Namjoon
and he discharged the military, and we are so happy for this. 소속사인 서울 용산의 하이브 사옥에도 BTS의 컴백을 알리는 위아백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입대한 두 사람의 전역으로 내일 지민과 정국, 21일 슈가까지 전역하면 BTS의 모든 멤버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저녁 선물로 저를 들고 왔어요.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31만 원까지 올라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TS의 활동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13일과 14일에는 데뷔 12주년 기념 행사인 BTS 페스타에 멤버들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니?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백성은 먹는 걸 하늘로 삼는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첫 번째 이유가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경제는 세 번째였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순서가 바뀐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이 절반에 가까운 최우선이었고 계엄 진상 규명과 처벌 16%에 그쳤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습니다. 4분기 연속 제로 성장은 과거 대형 경제 위기 때도 없던 일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장만 생각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운다면 경제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취임 약속 신중해야 합니다.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된다. 재정 동원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도 이상해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것보다 구조조정을 해라.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재정 동원 같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쓴 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최근에도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하버드대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첨단 기술 국가 순위가 종합 5위입니다. 높아 보이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위기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력 분야인 반도체가 경쟁국인 일본, 대만에도 밀린 5위입니다. 미래 경쟁의 최전선인 AI 분야는 9위, 인도, 캐나다에도 뒤진 2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바이오가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 선두권과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대표적이죠. 국가 수출의 25%를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시대에 뒤처져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가 죽으니 핀란드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Things change, markets change, and new companies emerge. We're at the very beginning of that for Finland. 위기의 순간 과감한 혁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위기가 성장의 끝이 아닌 혁신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6월 1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텐데요. 내일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긴 소매와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늦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